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부분의 학급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언제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랑 애착 유형 검사 그리고 경력 카드 활동까지 아마 마쳤을 거예요. 다른 반들 중에서는 오늘 학습 내용을 좀 나간 반도 있는데 스킵해서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2차 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예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컨텐츠 수업으로 할 거고요.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 피드백을 할 내용들이 별로 없고 강의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차 시에는 화상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동영상 강의 듣고 다음 시간에는 화상 수업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화상 수업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조금 점검도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피드백할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 두 번째인데요. 옹클 화상 수업 입장할 때 비디오 켜고 들어오기. 선생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끄고 이름만 비춰진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하기도 어렵고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는 카메라를 켜고 누구는 카메라를 켜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꼭 화상 수업 비디오를 켜고 입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준비물인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 오늘 교과서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지 필요해요. 학습지 학교에 놓고 온 친구들은 학습지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동영상 강의할 때 비춰주는 QR코드를 통해서 수업 담벼락 사이트 우리 다 들어가 봤죠? 수업 흐름도 들어가면 학습지 있으니까 거기서 꼭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기도구가 필요해요. 오늘 필기량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쌤이 수업에서 나눠줬어요. 이미 나눠줬던 학습지인데 우리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대면 수업에 선생님과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서 알아봤던 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우리가 배울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필기도구랑 학습지랑 교과서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동영상 강의를 잘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10페이지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나와 있어요. 이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인간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왼쪽은 인공지능 알파고였고 오른쪽은 이세돌이죠. 바둑 경기에서 결국에는 알파고가 승리를 거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문학상 공모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고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렇게 인간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사고의 흐름을 인공지능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인공지능과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지도 않고요.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때그때 윤리적으로 반성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실 판단 정도를 하는 것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인간다움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학습지 맨 위쪽에 보면 인간의 다양한 특성 나와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11쪽 펴면 되고요. 11쪽 아랫부분에 보면 두꺼운 글씨로 이 칸에 들어갈 여러 가지 존재의 특성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11쪽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찾아서 적어 놓은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어렵지는 않았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언어적 존재 빼고 나머지 9가지가 이 빈칸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언어적 존재를 뺀 이유는 요즘에는 동물의 언어와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간의 특성에서는 잠시 빼놓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쓴 답이랑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봅시다. 논리적인 추론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성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킴. 어떤 특징일까요? 그렇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갓난아기 있죠. 인간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완전히 무력해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그 아이는 혼자서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여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을 전제로 해서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겠죠. 자, 이렇듯이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와 구분 지을 수 있는, 다른 것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나만의 혹은 인간만의 특이한 성질,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국가를 이루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함. 그렇죠. 정치적 존재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무리지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냥 무리지어 살아가고 끝이 아니라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와 우리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정치적 존재라는 점. 네 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 그렇죠. 도구적 존재입니다.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사진처럼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자연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간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수정해서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겠죠. 다섯 번째로 인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신적, 육체적 창조 활동을 통해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유희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노는 거 좋아해요. 고양이도 생선 모양 인형이나 쥐 모양 인형 가지고 깃털 가지고 이렇게 놀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냥 노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창조 활동을 해나가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거나 그림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노래를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유희를 즐기는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언어, 기술, 지식, 가치, 삶의 양식, 제도 등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것은 맞아요. 문화적 존재로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술, 지식, 가치, 제도 등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하는데요.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양과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언어들.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와 여러분 신세대라고 했을 때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쓰는 언어나 행동 패턴들, 사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여러분도 느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삶의 양식이고 이 삶의 양식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맞아요. 예술적 존재입니다. 여덟 번째로 유한한 세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를 믿으며 추구하는 것은 맞아요. 종교적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요. 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거 뭐죠? 어떤 인간의 특징이죠? 맞아요.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징입니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징으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윤리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님, 이렇게 써 있는데요.
칸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칸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서양사상 2학기 때 배울 서양사상에서 나오는 사상가인데요. 쌤이 최대한 축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어렴풋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확대해서 필기할게요. 자, 칸트는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 뭘까요? 맞아요. 이성이에요. 이 이성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해서 인간 존엄성을 특히나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그때그때 맞는 법칙들이 머릿속에 이미 한 5만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때그때 나온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등등등 이런 법칙들 5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면 윤리적인 딜레마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윤리적인 법칙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이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도덕 법칙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 법칙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형식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가장 큰 형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칸트가 말한 형식이 첫 번째가 보편성이고 두 번째가 인간성이에요. 이 인간성은 인간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 법칙을 다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맞는 도덕 법칙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럼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보편적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도덕 법칙을 세웠다고 했을 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약속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쵸? 그래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잘못됐기도 했고요. 또 한 번 인간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나나 타인의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법칙인지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 법칙을 세우는 순간 그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인간성을 존중한 법칙은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어떤 도덕 법칙을 윤리적인 상황에 맞게 세워봤을 때 보편적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나 나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선택은 아닌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갖췄다고 했을 때 이 도덕 법칙이 완전한 도덕 법칙이 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생각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이성은 도덕 법칙의 형식을 보편성과 인간성이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고 이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 속에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 실천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반성할 수도 있는 도덕적인 자율성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요.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게요. 보편적으로 타당한 선을 파악하는 능력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지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상가는요, 맹자라는 사상가예요. 맹자는 밑에 선생님이 이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 규범 체계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수행한대요. 이 의식적이라는 말이 동물의 유사 도덕적 행동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요. 동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동물, 다른 동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건 의식적으로 행해졌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행해진 거겠죠. 그게 우연히 우리의 도덕적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인간들의 도덕적 행동은 이성적 판단과 윤리적인 규범 체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따라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동물의 어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도덕적 행동과는 다르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자, 잘 살펴보면 이성과 마음과 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쌤 학습지 맨 위에 보면 머릿말에 이런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이모티콘일까요? 맞아요. 뇌예요. 이게 바로 이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트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엄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쌤이 이 아이콘 세 가지를 넣은 이유는 우리 윤리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목적인 특성상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몸으로 직접 실천도 할 수 있어야지만 윤리를 제대로 배웠고 윤리를 직접 행하고 느끼고 학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는 늘 이성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우려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는 1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2페이지에 아랫부분쯤에 교과서 아랫부분 있죠. 참고자료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줄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사상가들을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 필기하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선생님의 어떤 얼굴이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이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어렵지만 또 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선설부터 볼 거예요. 한자 한번 볼게요. 본성이 선하다는 게 성선설이고요. 본성이 악할 악자예요. 악하다는 게 성악설. 그리고 본성에는 없다. 선과 악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성무선악설입니다. 성선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선설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이야기인 거죠. 천부라는 건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선한 도덕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사상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사상가는 맹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학습지에서 설명할 때 잠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지닌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증거로서 맹자가 제시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선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다는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증거를 의미해요. 이 네 가지 단서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측은지심, 그리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측은지심은 측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큰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를 봤을 때 어때요? 구해줘야겠다. 어떡해. 아프겠다. 힘들겠다.
위기에 빠졌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도와주고 싶은 어떤 측은한 감정이 들죠.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인이라는 덕, 인이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수호지심이라는 거는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요. 이것은 잘못을 의미해요.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정인이 사건 본 적 있죠? 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고 예쁜 아이한테 인간답지 못하게 짐승도 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정의감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의라는 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로서 수호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양지심은요, 사양하다 할 때 그 사양인데요,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 것을 좀 더 나누어 주거나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 옳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어떤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시비지심이라고 하고, 이것은 지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할 때 떠오르는, 동양사상할 때 떠오르는 이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로 네 가지 단서로 사단을 맹자는 제시했고요. 그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라는 점. 자, 동양 말고 서양에서는 어떤 사상가가 성선설을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예요. 여러분 사회계약론 배운 적 있나요? 사회계약론은 우리 사회가 인간들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루소는요,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본래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국가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국가의 역할은 잘못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우리들의 자유가 침범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 선하다면 굳이 국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근데 루소는 이 선한 본성이 깨지는 그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악의 근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이 생긴 그 후부터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을 좀 해결하고자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의지들을 막 모아서 공적인 규칙을 세우고 국가를 세워서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루소입니다. 자, 이렇게 성선설을 배웠고요. 성악설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악설로. 성악설의 입장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입장이에요. 이 악하다는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사상가, 동양 사상가는요,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는 맹자와 대립되는, 성선설과 대립되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인데요. 우리가 아까 천부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늘이 부여했다는 것은 하늘이 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에게 선한 도덕심을 주려면 하늘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겠죠. 맹자와 같은 유교학자들은요, 하늘을 그냥 자연적인 하늘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도덕심, 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 부여한 선한 도덕심이 인간에게 내려오면 이 천리가 윤리로, 인간의 도덕으로 바뀌어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천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천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늘이 부여할 만한 도덕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 등등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순자예요. 그래서 이 순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예로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화성기위라고 하는데요. 화성기위는 인위적인 것들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고 신분에 맞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욕구를 절제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인위적인 제도들이 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게 순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제도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위적인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다음으로 서양에서는요, 홉스라는 사상가인데요. 이 홉스도 사회계약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홉스는 사회적인 계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잖아요. 이 자연 상태는 루소와 다르게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써서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들이 만연한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꼭 필요하고 특히나 좀 힘이 센 군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절대군주제를 통해서 절대군주제라는 건 군주가,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을. 이 절대군주제를 통해서, 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해결하고, 좀, 절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자와 홉스는 동양과 서양에서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통해서 교육이나 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홉스는 절대군주제라는 어떤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해결하고 개인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처벌 체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성모선악설로 넘어가 볼게요. 성모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서는요, 동양에서는 고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자님은 맹자와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었죠. 고자는 성모선악설을 주장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물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른쪽, 왼쪽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흐르곤 해요. 이렇게 고자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선악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이렇게 그냥 일방향적으로 흐르다가 어떤 사건들, 경험들을 통해서 선해지거나 악해지는 어떤 구분점이 생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는 선악이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처음에는 선했다가 바뀌는 그런 모양을 물의 모양으로, 물의 흐름으로 형상화해서 둘이 이렇게 다툼을 한 거죠. 근데 어떤 썰이 있냐면, 고자님은 사실 그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물의 흐름, 물줄기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에만 등장하거든요. 그 맹자의 저서에.
그리고 다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기보다 맹자가 자신의 성선설을 성무선학설과 대비시키면서 좀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고자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건 그런 설이 있다는 것뿐이고, 어쨌든 고자님은 우리가 타고난 것은 잠시만요. 타고난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점. 자, 두 번째로는요, 역시나 서양의 사회개혁론자인데요. 로크입니다. 로크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지설이에요. 들어봤죠? 백지설.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 백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본성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것저것 배워가고 착한 성격을 가지게 되기도 또는 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는 게 이제 로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지설은 하나의 경험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험주의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경험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성선설, 성악설, 성모선학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동양과 서양 사상가들을 한 명씩 알아봤어요. 어땠나요? 좀 이해가 됐나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본성의 어떤 선함과 악함을 되게 강조해요. 강조하고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일단 선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악하게 만든 원인들을 이제 찾아내서 해결을 해서 이걸 유지하고 또 확충해 나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한 수양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본성이 착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걸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본성을 교화시키는 것,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성모선학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교육과 같은 후천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 나갔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뤄본 이유는 인간에게 윤리사상이나 사회사상이 왜 필요한지 성선설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악설 입장에서, 그리고 성모선학설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봤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인간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글을 두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웬델 월러치의 왜 로봇의 도덕인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인공지능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낙관주의자들은 인류가 인간의 지능과 동일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제작할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20년에서 50년 안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이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타격이자 인간이 동물이나 다른 사물보다 우월한 천부적 재능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인간 말고도 인공지능이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한다면 그 지시를 존중해야 할까? 만약 아버지가 그 방법 말고는 음식 구할 길이 없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시모프식 로봇은 만약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반되는 명령을 받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행동들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말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반된 명령을 받을 경우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 법칙을 세워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그런 알고리즘은 결국 인간이 먼저 넣어줘야 해요. 자,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행동들 사이에서 덜 행동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지 인공지능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어떤 게 덜 해를 끼치는 행동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할 거예요. 즉,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다르게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그 힘을 잘 발휘해야지만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엔 사회사상의 중요성인데요. 소득 불평등,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병역 등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 철학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신념을 분명히 하고 정당화하라고 촉구한다. 고대와 근현대 사상가들은 시민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개념들을 때로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들의 사상을 공부하는 목적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정치 사상가를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사상을 배우는 이유는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었던 정치 사상가들을 배움으로써 나 자신만의 견해를 정립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치적으로 옳은지 판단을 내리고 내 정치적인 견해를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글을 통해서 간단하게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중요성을 알아봤는데요. 밑에서 표로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윤리사상의 의미는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생각이 윤리사상인 거죠. 사상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 윤리사상의 중요성은요,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교과서의 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보고 나서 쌤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살펴봤나요? 스스로 채워보고 선생님 설명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당연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윤리사상은요.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자아라는 건요. 어떤 세계와 구별된 인식과 행위의 주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세계 말고 내 내면에 있는 것들, 이 인식과 행위를 하는 주체가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생각도 하고, 작용도 하고, 반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의욕 등도 하는 어떤 의식의 통일체를 자아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탐색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성찰을 할 때 기준이 없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죠. 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윤리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건 그 바람직한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서 목적이 되어주고 또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움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올바른 무엇일까요? 올바른 도덕적 판단으로. 도덕 판단이라고 적을게요. 도덕 판단으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윤리사상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트롤리 딜레마에서 얘기했었죠. 윤리사상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정확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우리가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회사상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교과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스스로 적어본 다음에 쌤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칸 한번 채워봤네요. 사회사상은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해석하거나 인간 삶과 사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생각이에요.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이 복잡한 사회 현상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 보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연결지어 보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생각이 바로 사회사상인 거죠. 이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이상을 제시해줘요. 이상뿐만 아니라 실현 방안을 함께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상이라는 건 어떤 바람직한 상이죠, 상. 목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사회 정의도 실현되어서 구성원들이 피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자아에게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해 준다고 배웠던 그 윤리사상의 역할과 좀 비슷하죠. 두 번째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요. 개선하는 기준을 제공해 줘요. 여러 가지 사회 사상들은 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삶의 정치적인 체제의 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게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이게 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비판하게 도와주고 개선하는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점. 자, 세 번째로는요. 사회 제도나 정책을 판단하고 수립하는 근거가 되어줘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꼭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수립하는 근거가 되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고 했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이때 개인의 바람직한 삶을 도와준다는 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도와줘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해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사상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중요성까지 알아봤다면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윤리사상은 동양과 서양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사상은 밑에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내용을 조금씩은 알아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동양과 서양의 중요한 어떤 사상의 근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보기 위해서는 학습지 오른쪽 위에 있었던 QR코드 찍어서 그 담벼락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맨 위에 수업 흐름도 있어요. 수업 흐름도 들어가 보면 동영상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한 3차시? 3차시 정도? 4차시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영상이 꽤 긴데요. 좀 재미있어요. 영상이 좀 재미있어서 그냥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들어가면 파동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른쪽 보면 재생 목록에 뭐 닥스, 동가소, 물체와 물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 영상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재생 목록에 따라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동양과 서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까 우리 학습지에서 이 역할을 그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화상 수업할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해볼 예정이니까요. 꼭 동영상 먼저 쭉 시청하면서 나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맞게끔 한번 대답해보고 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역시 있구나. 혹은 서양적으로 사고하는 방식도 나한테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점검할 거니까 꼭 써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동서양과 한국의 윤리사상의 역할을 한번 써볼 건데요.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의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쭉
쭉 동양사상, 한국사상, 서양사상 이렇게 한쪽씩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쭉 설명해 하는 것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사상들의 흐름이 이어져 왔구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차이점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쭉 쓰는 거거든요. 유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이 세 가지에서 특징은 무엇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작성하고 이거는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그 담벼락 홈페이지 수업 흐름도 보면 이 차시 내용 옆에 보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구글 설문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구글 설문 링크로 과제를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 과제 마인드맵 과제 제출하는 링크 따라 들어오면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제출할 수 있는 구글 설문지가 나올 건데요. 링크 처음 들어가면 로그인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그 계정이 있거든요. 학교용 계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번이랑 이름 정확하게 꼭 적어주고요. 마인드맵 사진을 첨부하는데 파일 이름은 수정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아서 볼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파일까지 첨부하려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이제 그걸 첨부해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이 설문에 응답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출까지 꼭 눌러줘야지 과제 제출이 된 거고요. 선생님 이 내용은 화상 수업 하기 전에 점검해 볼 거예요. 과제 제출했나 안 했나.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마인드맵 꼭 작성해서 설문 작성해가지고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서양 사상, 한국 사상은 마인드맵을 한 이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사회사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사상은 어떤 사회사상들이 있고 이 각 사회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타인과 집단 제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 체제, 사회 체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에서 힌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했죠.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의견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고요. 제도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두 번째로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적인 삶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공화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민주주의 관련한 어떤 시위가 벌어질 때 자주 부르는 노래 중 하나거든요. 시민의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면 단순히 자기 삶만 개인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과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고 이것들을 특히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로 국가의 권력이 모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 너무 익숙하죠? 맞아요.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사상을.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노력에 따른 소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은 우리의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국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또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보장해주는데 이거를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너무 제어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 인류를 국적, 민족, 인종과 관계없이 보편적 가치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간주하여 지구적 차원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 사상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전 세계에 있는 시민으로서도 노력을 해야 하죠.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일으켰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시민주의는 정말 지역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도 주고요. 또 환경 파괴나 국제 분쟁, 빈곤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윤리 문제, 그러니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사회 사상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나중에 2학기 때에는 이 자유주의 사상가, 공화주의 사상가, 민주주의 사상가, 자본주의 사상가, 세계 시민주의를 강조했던 사상가들을 순서대로 알아보면서 정말 바람직한 사회적인 모습, 사회 사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보게 될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사회 사상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윤리 사상,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에서 배우게 될 유교, 불교, 도가, 한국 윤리, 그리고 고대 그리스부터 헬레니즘,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과 또 이러한 사회 사상들의 관계를 보면요. 자, 볼게요.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지.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가 정의로운 개인보다 더 크고 알아보기도 쉬울 거네. 그러니 큰 정의와 작은 정의의 닮은 점을 검토해보면 개인의 정의도 검토할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뭔지 선생님이 조그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큰 정의와 작은 정의. 큰 정의는 국가의 정의가 되겠고요. 작은 정의는 개인이 되겠죠. 자, 큰 정의, 국가의 모습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을 해보고요. 작은 정의의 모습은 인간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인간과 국가를 살펴보았을 때 국가의 어떤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의 구성원들은 통치자,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을 거고요. 또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가 있을 거고요. 또 국가에서 이것저것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자, 인간의 영혼을 보면요. 이성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계도 있고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올곧은 기계 이런 말에서 느껴지는 말들인데 우리의 기운 혹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용기 등을 담고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욕구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덕목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덕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통치자와 이성은 똑같이 지혜라는 덕을 가져야 돼요. 그쵸? 우리의 이성도 지혜로워야 하고 통치자도 국가를 통치하려면 지혜로워야 하겠죠. 그다음 수호자와 우리 마음속 기계는 똑같이 용기라는 덕을 가져야 해요. 수호자도 용기가 있어야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로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생산자와 욕구는 공통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플라톤을 가르쳐 줄 때 설명해 주겠지만 이 절제라는 덕은 생산자에게만 해당되는 덕은 아니고요. 수호자와 통치자도 절제하기는 해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산자의 절제를 넣어 둘게요. 이때 정의라는 것은요. 이 정의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는요. 통치자가 지혜를, 수호자가 용기를, 생산자가 절제를 잘 해서 서로의 권한을 넘보지 않고 각자의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상태를 바로 큰 국가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작은 정의는 무엇일까요? 영혼에 있는 이성과 기계 욕구가 각각 지혜롭기도 하고요. 마음은 용기롭기도 하고 욕구는 잘 절제가 되고 있어서 각각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태를 개인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죠. 이 닮은 점을 검토해 보다 보면 이 개인이 이성과 기계 욕구가 각각의 덕을 잘 갖추고 있어서 정의로운 존재가 되고 이 정의로운 존재들이 각자 생산자로서, 수호자로서, 통치자로서도 각각의 역할을 넘보지 않고 스스로의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큰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되겠죠. 즉, 윤리사상, 개인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 닮아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가 각각의 역할을 잘 못해서 정의롭지 않거나 개인의 영혼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각자 피해를 주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국가는 개인에게, 개인은 국가에 이렇게 피해를 주기도 할 거기 때문에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보충할 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점점점 나와 있죠. 대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요약될 수 있는 말이에요. 즉, 천하를 평정하고자,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건 자기의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릴 수, 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자기의 몸을 먼저 바르게 깨끗하게 닦고, 수양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큰 일을 하려면 국가, 사회를 잘 다스리려면 개인을,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줬죠. 여기 마인드맵 꼭 작성해서 사진 파일을 구글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나오는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도 유튜브 영상 링크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링크로 들어가서 담벼락에 있는 수업 흐름도 클릭해서 꼭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비디오 켜고 화상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늦지 않게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